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시라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네? 비밀번호요? 아니요. 고장난 게 아니라 제가 바꿨어요. 아니, 어머니, 제 사생활도 있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저 지금 친구들 와 있어서 문모지하러 드려요. 그리고 앞으론 경비실에 물건 맡겨두고 가세요. 올라오지 마시고요. 바로 며칠 전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실제로 벌어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70대 노부부의 손에는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갈비찜과 며느리 주려고 담근 겉절이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겁게 장 봐서 정성껏 요리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간 아들 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명 내 돈 주고 산 집이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해서 아들 명의로 바꿔준 그 집인데 이제는 현관 비밀번호조차 알 수 없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갑게 끊긴 인터폰 소리가 복도에 윙윙 울릴 때 아버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오늘 영상은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합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죠? 하지만 자식에게 재산 미리 넘겨주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이 한 해에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내 노후가 길바닥에 나앉는 끔찍한 비극만큼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우는 부모님이 없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자, 다시 그 아파트 복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7순이 넘은 김씨 어르신 부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빌라 전세방에 살고 계십니다. 관절이 안 좋아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 아내가 며칠 전부터 며느리 생일이라며 아픈 허리를 두드려가며 음식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곳은 차로 1시간 거리인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 전 김씨 어르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서울집을 팔고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사준 바로 그 집입니다. 아이고 여보, 비밀번호가 왜 안 눌려? 당신이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말에 김씨 어르신은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꾹꾹 번호를 눌렀습니다. 분명 아들 생일로 설정해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띠리릭 하는 경쾌한 문 열림 소리가 아니라 삐비빅 하는 차가운 경고음뿐이었습니다. 다시 누르고 또 눌러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혹시나 도어락이 고장났나 싶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날카롭게 노부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불편해요. 그냥 가세요. 불편하다니요.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사준 집 현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 상황이 김씨 어르신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3년 전 등기 권리증을 넘겨줄 때만 해도 세상 둘도 없는 효자, 효부였던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미리 증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집에서 부모님 방 제일 크고 볕 잘 드는 곳으로 꾸며놓고 기다릴게요. 그 달콤했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복도 센서 등이 꺼져 어두컴컴해진 그곳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김치통과 갈비찜 가방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 주민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노부부와 굳게 닫힌 문, 그리고 짐꾸러미들을 번갈아 보던 이웃의 눈빛. 그 속에 담긴 것은 동정이 아니라 어쩌다 저런 꼴이 되었나 하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그 시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지었다고 자부해왔던 지난 70년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가져갔던 음식들을 다시 주섬주섬 챙겨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벤치에 힘없이 앉은 아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자식한테 집 주고 돈 주고 다 줬는데 우리가 갈 곳이 없잖아요. 아내의 흐느낌에 김씨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며느리가 보낸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오지 마시고 택배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번 달 생활비는 저희가 좀 힘들어서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문자를 보는 순간 김씨 어르신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의 변덕이나 고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예고된 배신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넘겨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분명 자식들 세금 좀 아껴주겠다고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느니 미리 주는 게 낫다는 주변의 말에,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모시겠다는 자식의 눈물 어린 호소에 넘어가 도장을 찍어준 게 전부인데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은행 직원들도 심지어 친척들도 다들 잘 생각했다고 똑똑한 결정이라고 지켜세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똑똑한 결정이 노부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씨 어르신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에이 설마 자식이 그럴 리가 혹은 저 집안만 유별난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원 앞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돌려달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효도 소송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후 돌변하는 자식들의 사례는 이제 뉴스에나 나오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부모의 사랑을 약점 잡아 노후 자금을 가로채는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자식을 너무 믿은 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법적인, 세금적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김씨 어르신 부부가 3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그 선택. 세금 아끼려다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된 그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달콤했던 사탕 발림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 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김씨 할아버지가 내 집 현관문 앞에서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된 그 기막힌 사연의 시작점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김씨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무작정 재산을 넘겨준 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안 먹고 안 입으며 알토란처럼 모은 재산인데 누구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노부부의 마음을 흔든 건 다름 아닌 공포와 달콤한 유혹이 뒤섞인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세금 문제였는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약 1년 전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찾아와 노부부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 변동과 세금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흘러나왔고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온 김씨 할아버지는 혹여나 나중에 자식들에게 세금 빚만 남겨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바로 그 틈을 며느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증여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상속세로 다 뜯겨요. 나라의 세금으로 반을 내느니 차라리 저희한테 미리 주시면 그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듣고 보니 그럴싸했습니다. 평소 숫자에 밝다고 자부했던 아들이 가져온 복잡한 세금 계산표를 보니 지금 넘겨주는 게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의 돈을 아끼는 길처럼 보였으니까요. 아들은 한술 더 떠서 구체적인 플랜까지 제시했습니다. 증여세는 자신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낼 테니 부모님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명의만 넘겨주시면 생활비는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드리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싹싹하게 과일을 깎으며 거들었죠. 어머니, 명의가 뭐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모실 건데. 세금 아껴서 그 돈으로 두 분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이 김씨 할아버지 입장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자식들이 내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집안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저렇게 애쓰는구나 싶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칠순이 넘어가니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차였습니다. 혹여나 내가 갑자기 치매라도 걸리거나 쓰러지면 이 재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
형제들끼리 싸움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나서서 형제들끼리도 다 합의했다고 우리가 부모님 책임질 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하니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노부부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현금성 자산까지 사실상 전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겨주는 도장을 찍고 맙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인감 도장을 꾹 누를 때 김씨 할아버지는 묘한 해방감마저 느끼셨다고 해요. 이제 골치 아픈 세금 문제도 해결했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든든한 유산을 미리 물려준 능력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뿌듯함이었죠. 도장을 찍고 나온 날 아들과 며느리는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며 세상에서 제일 효성 지극한 자식인 양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사전 증여를 단순히 세금 절감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세무적으로만 따지면 자산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혹은 10년 합산과세 기간을 고려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조언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숫자 노름일 뿐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권력 구조는 계산기에 두드려지지 않는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됩니다. 재산이라는 건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서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일종의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는 상당 부분 쥐고 있는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아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인간의 본성을 내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빵을 상대방 손에 쥐어주는 순간 배고플 때 빵을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역전되는 것이죠.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내 노후의 존엄을 통째로 넘겨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아들 이름으로 바뀌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기 우편이 도착하고 아들이 서류 봉투를 챙겨가던 그날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걸 김씨 할머니는 아주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시댁에 오면 설거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안부 전화도 하루가 멀다고 하던 며느리였는데 명의 이전이 끝나자마자 묘하게 바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큰돈이 오갔으니 정리할 것도 많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 그러려니 하며 오히려 자식들을 두둔했죠. 하지만 절세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칼날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부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았을 때 자식들은 그것을 감사한 선물로 여길까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로 여길까요? 안타깝게도 김씨 할아버지의 사례에서는 후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형태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넘겨받은 아들 내외는 과연 약속대로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주며 부모님을 왕처럼 모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을까요? 등기가 넘어간 직후부터 집안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홀가분한 반, 뿌듯한 반이었을 겁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피 같은 재산, 그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하나를 자식 명의로 딱 넘겨주고 나니 이제야 부모 노릇 다 한 것 같고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더 극진히 모시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으셨겠지요. 등기권 이증이 자식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번지던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여러분은 안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그 달콤한 맹세가 귓가에 맴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맹세의 유효기간이 우유 유통기한보다 짧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띠링 울리고
세무서 신고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리던 안부 전화가 하루 건너뛰더니 어느새 이틀, 사흘 간격으로 멀어집니다. 전화를 걸면 신호음은 길게 가는데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참 뒤에야 어머니, 제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걸게요. 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덩그러니 날아옵니다. 예전에는 그 바쁜 와중에도 꼬박꼬박 목소리를 들려주던 며느리였는데 말이죠. 그래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애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렇겠지. 승진하려고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하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오히려 반찬이라도 해다 주면 좋아할까 싶어 아픈 허리를 두들겨가며 김치를 담그고 곰국을 끓입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아들 집,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돈으로 사주어 내 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벨을 누릅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며느리의 표정은 예전에 그 살갑던 얼굴이 아닙니다. 마치 잡상인을 보는 듯한 혹은 불청객을 맞이하는 듯한 건조하고 차가운 눈빛. 누구세요? 라는 물음이 나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짧은 침묵 속에 흐르는 냉기류가 문 밖까지 전해집니다. 문이 열리는 속도조차 예전과 다릅니다. 활짝 열리며 어머니 오셨어요. 하던 반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사생활이라니요. 불과 한 달 전 증여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집이 저희 집이고 저희 집이 어머님 집이죠.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내 집 드나들듯 편하게 오라던 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전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남의 집 성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며 들고 온 반찬 꾸러미를 들어 보이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받아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냉장고 꽉 차서 넣을 데도 없는데. 그리고 요새 누가 집에서 곰국 먹어요. 냄새 배게. 그냥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알던 그 착한 며느리는 이제 없구나.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는 그토록 고분고분하던 자식들이 그 무기가 자신들의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 180도 돌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아들의 태도입니다. 거실 안쪽에서 TV 소리가 들리는데 아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누구 왔어? 하고 건성으로 묻기만 할 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혹여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내 편을 들기도 애매하고 부모 편을 들자니 아내 눈치가 보일 테니 아이의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내 전 재산을 물려받은 그 아들이 며느리의 등 뒤로 숨어버린 비겁한 방관자가 되어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 앞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그 몇 분의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래, 바쁜데 내가 눈치 없이 왔다. 이거 애들 좀 먹여라. 하고 반찬통만 황급히 내려놓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억 원대 자산가였던 내가 이제는 자식 눈치나 보며 반찬 배달이나 하는 짐 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버스 차창 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라고 자책해보지만 이미 엎지른 물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말해봤자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끝까지 쥐고 있으랬잖아 하는 핀잔만 들을 게 뻔하니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이런 냉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번 설에는 저희가 여행을 좀 가기로 해서요. 미리 인사만 드릴게요라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생신 때는 계좌로 용돈 보내드렸어요 라는 문자 한 통으로 퉁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해서 전화를 걸면
택시 타고 가세요. 병원비는 보내드릴게요라며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돈은 받았으니 부양의 의무는 돈으로 때우겠다는 심산입니다. 정서적인 유대감,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심과 사랑은 재산과 함께 증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옛말, 정말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서 그것도 평생의 피땀이 서린 전 재산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배신입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 아들의 침묵, 이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재산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연기해왔던 가면을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벗어던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설마 내 자식은 다르겠지, 우리 며느리는 천사 같아서 절대 안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은 혈연보다 강할 때가 많습니다. 재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효자효부였던 자식들이 빈털터리가 된 부모 앞에서 돌변하는 이야기는 드라마 속 막장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 아니 어쩌면 내일 당장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시 달라고 해볼까? 내가 줬던 돈이니 내놓으라고 소리라도 쳐볼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슴을 쳐보지만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넘어가 버린 소유권 앞에서 노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법은 차갑고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증여가 족쇄가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옥죄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한테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라도 하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에게 당한 이 배신감은 신고조차 할 수 없어 속이 문드러집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선 기분, 과연 이 억울함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단순히 섭섭함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섣부른 증여가 가져온 참혹한 대가입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온 아들 내외의 그 한마디, 억울하면 법대로 하세요. 라는 말은 칠순 노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수준이 아니라 아이의 숨통을 끊어놓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며 모은 피 같은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돌아온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차가운 문전박대와 법정에서 보자는 협박이라니요. 너무나 분하고 기가 막혀서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걸면 내 돈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시죠? 하지만 정말 잔인하게도 현실의 법은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오히려 불효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가장 쓰라린 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구해줬던 돈을 다시 뺏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지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거나 패륜적인 행동을 하면 당연히 줬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식에게서 재산을 회수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법원이라는 곳은 도덕이 아닌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하는 곳입니다. 민법 제558조에는 아주 무서운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등기 권리증이 자식의 명의로 넘어갔거나 현금이 자식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지급이 완료된 순간 그 재산은 더 이상 부모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식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내 손을 떠나 자식의 주머니로 들어간 이상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든 연락을 끊든 심지어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든 이미 넘어간 재산을 법적으로 강제로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난색을 표할 겁니다.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다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차용증이나 각서 하물며 간단한 효도 계약서조차 쓰지 않으십니다. 그저 어머니, 아버지,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라는 자식의 말 한마디, 그 찰나의 약속만 믿고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자녀가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아들이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식 쪽 변호사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저 저를 사랑해서 조건 없이 주신 겁니다. 부양 조건 같은 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법원은 이 증여를 조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로 판단하게 되고 단순 증여는 주는 순간 끝입니다.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현실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전 재산을 증여해버린 부모님은 당장 수입료를 낼 돈조차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됩니다. 반면 부모님의 재산을 꿀꺽 삼킨 자식들은 그 돈을 이용해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 나를 공격하는 자식의 방패가 되어 돌아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소송에서 자식들은 부모가 준 돈으로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 부모님이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다. 단순 변심에 의한 소송이다라며 몰아세웁니다. 법적으로 단순 변심으로 치부되는 순간 부모님의 피눈물은 그저 노망난 노인의 투정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더욱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수십억 원대의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준 70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들은 건물을 받자마자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려 했죠. 아버지는 격분하여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서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미 등기가 이전되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 법은 냉정하게도 자식의 배은망덕함보다 법적 절차의 완결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아버지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해도 한 번 넘어간 소유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법안일 뿐 현실의 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법대로 하자는 자식의 말에 욱해서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확률은 극히 낮고 오히려 남은 기력과 마음만 다치게 될 뿐입니다. 자식들은 바로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법대로 하라며 소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법은 부모를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금고인 셈이죠. 결국 법대로 하자는 말은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자식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결과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나고 내 돈을 가진 자식에게 법적으로도 패배하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비참한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가슴을 쳐봐야 이미 등기는 넘어갔고 통장은 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자식이니까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믿었던 대가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받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르신,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절망적인 말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단순히 자식을 너무 믿은 죄밖에 없는데 왜 법은 부모의 편이 아닐까요?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다시 주워 담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앞서 보신 노부부의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그런데 법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모님들 중 무려 99%가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착한 눈빛과 말 한마디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보다 더 믿었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우리 아들이 분명히 죽을 때까지 모신다고 했습니다라는 부모의 절규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판사는 오직 증거만 봅니다. 도장 찍힌 서류가 없으면 그 어떤 맹세도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하죠. 바로 여기서 효도계약서라고 불리는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 계약서의 유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단순 증여 방식을 택합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당연히 나를 챙기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그냥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단순 증여는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재산을 받은 자식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거나 심지어 며느리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려도 법적으로는 이미 자식 소유가 된 집을 다시 내놓으라고 강제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효도라고 믿었던 행위가 법 앞에서는 그저 변심으로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 즉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효도계약서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불효가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어떻게 야박하게 계약서를 쓰냐며 손사래를 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단언컨대 계약서는 자식을 못 믿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식이 딴 마음을 먹지 못하게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자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증여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다시 찾아온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그 의무가 문서로 명확히 박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기서 또 한 번 실수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다, 효도를 다한다처럼 추상적인 문구를 적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문구는 법정에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성실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효도의 기준은요? 자식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우길 것이고 부모는 부족했다고 할 텐데 판사가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법은 감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효도계약서는 마치 남과 거래하듯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월 25일에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 150만 원을 입금한다.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 부모님이 입원할 경우 병원비 전액과 간병인을 지원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과 숫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식이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계약서 제3조 2항을 위반했으니 이 증여는 무효다. 내 재산 다시 내놔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장치 없이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벼랑 끝에 서서 자식의 양심이라는 썩은 동아줄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받기 전에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던 자녀들이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순간 전화조차 잘 받지 않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울부짖어봐야 돌아오는 건 누가 달라고 했어? 엄마가 좋아서 준 거잖아라는 비수 같은 말뿐입니다. 심지어 민법 제556조에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등기가 넘어가 버렸다면 자식이 폐륜을 저질러도 다시 찾아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미 넘겨버린 뒤에 법전을 뒤적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이 내 손을 떠나기 전, 내 도장이 서류에 찍히기 전 바로 그때가 자식의 효심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너 나한테 효도계약서 써라라고 말하기 껄끄러우신가요? 그 순간의 껄끄러움을 참지 못하면 남은 30년의 노후가 비참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법이냐라고요? 슬프게도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배신감은 더 크고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치유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효심은 부모의 재산이 쥐고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불편하지만 인정하셔야 합니다. 결국 효도계약서는 부모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이자 자식이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명확한 조건 없는 증여는 자식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피땀 어린 재산이 자식의 유흥비나 며느리의 명품 가방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무엇보다 길바닥에 나앉는 비극을 막으려면 반드시 부담부 증여라는 확실한 목줄을 쥐고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믿는 마음이 때로는 자식을 괴물로 만들고 부모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심장이 아마 쿵쾅거리고 계실 겁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싶다가도 막상 주변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세금 폭탄이 무서워서 마냥 쥐고만 있자니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 원칙만 가슴에 문신처럼 새겨두신다면 세금은 아끼면서도 내 노후의 존엄성은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이자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효도 계약서라 불리는 부담부 증여 계약의 디테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말로만 너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잘해라 하고 넘겨주는 건 죄송하지만 그냥 길바닥에 돈 뿌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법은 차가운 이성이라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나 눈물 젖은 호소는 들어주지 않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아주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실수하시는 게 계약서에 부모님을 성실히 부양한다 혹은 자주 찾아뵙는다처럼 추상적인 문구를 적으시는 거예요. 이런 문구는 나중에 법정 가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보기에 성실히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는 무조건 살벌할 정도로 꼼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월 25일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생활비 150만 원을 자동 이체한다. 일주일에 1회 이상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는다. 부모님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할 경우 간병비 전액을 부담한다. 이렇게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 이 특약 사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해요. 위 조건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이 문구 하나가 여러분의 등기를 지켜주는 강철 방패가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이 계약서가 있으면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재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니까요. 이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미리 막아주는,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혜인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요즘 똑똑한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필수라고 여겨지는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서 내 재산의 명의를 자식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 즉 신탁회사에 맡겨두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제도인데요. 형식상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지만 그 집에서 살 권리와 임대료 같은 수익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인 여러분이 100%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식에게는 사후 수익자의 지위만 주는 거죠. 이게 왜 강력하냐면요. 등기부등본에 신탁재산이라고 딱 박혀버리기 때문에 자식이 몰래 집을 팔아먹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자식이 사업하다 망해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쳐도 이 집은 자식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꼬드겨서 비밀번호를 바꾸려 해도 소용없어요. 법적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설정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 때가 되면 깔끔하게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특히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내가 정신이 흐릿해져도 금융기관이 계약대로 내 병원비와 생활비를 챙겨주니까요. 자식 눈치 보며 병원비 좀 다오라고 아쉬운 소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로 끝까지 내 손에 현금을 쥐고 있어라입니다. 부동산 증여 다 좋습니다. 절세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건물을 몽땅 자식 이름으로 돌려놓고 나면 당장 내일 친구들이랑 밥 한 끼 사 먹을 돈, 손자들 용돈 줄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쓰는데 왜 자식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재산권이 넘어가는 순간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 최소한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하나는 절대 넘기지 마세요. 매달 월세가 나오는 작은 상가든 연금 소득이든 하다못해 은행 예금이라도 내 명의로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너희들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관리한다라고 못 박으셔야 해요. 잔인한 말 같지만 부모 주머니가 두둑해야 자식들도 효자가 됩니다. 명절 때 빈손으로 오는 자식은 있어도 갈 때 용돈 두둑이 챙겨주는 부모 집 안 찾아오는 자식은 없습니다. 경제권은 곧 여러분의 자존심이자 권위입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 너희만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보호자가 필요한 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안전한 증여라는 건 자식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저버리는 페류나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거는 과정입니다. 우리 애는 착해서 법 같은 거 없어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 그 착한 아들이 며느리의 바가지에 못 이겨 변할 수도 있고 착한 딸이 사위의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려 눈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노후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이미 다 줘버려서 늦었다 하고 가슴 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계약서를 다시 쓸 수도 없고 어쩌냐 하며 한숨 쉬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이미 재산이 다 넘어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불효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법이 허락한 마지막 필살기가 남아있으니까요. 이것만 알면 기고만장하던 자식들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계실 분들이 눈에 선합니다. 이미 등기는 넘어갔고 자식 놈 태도는 싹 바뀌었는데 효도계약서 한 장 써둔 게 없다면 정말 끝인 걸까요? 변호사 찾아가 봐도 이미 넘겨준 재산은 돌려받기 힘들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법은 최소한의 폐륜까지 용서하지는 않으니까요. 오늘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될 때 마지막으로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바로 망은 행위에 의한 증여 해제와 그 입증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등기 이전을 마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자식이 증여자인 부모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망은 행위, 즉 은혜를 잊고 배신한 행위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넘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면 줬던 것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거나 연락이 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망은 행위는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나 아들이 부모를 찾아와 폭언을 퍼붓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늙어서 냄새난다, 빨리 죽어라 같은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는 단순한 불효를 넘어 형법상 모욕죄나 존속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실제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방치하고 폭행까지 했다가 결국 이미 넘어간 건물 소유권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자식의 행위가 천륜을 어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2단계에서 주저하십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범죄자로 만드냐며 신고조차 못하고 속만 끓이시는 거죠. 하지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지금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부모를 길바닥으로 내몬 그 자식은
이미 여러분을 부모가 아닌 돈 주머니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 노후와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식이 폐륜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경찰 출동 기록, 112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등은 나중에 소송에서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6개월입니다. 법은 망은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폐륜을 저질렀는데 에이 그래도 내 새끼인데 철들겠지 하고 봐주다가 6개월을 넘겨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다툴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며느리가 문전박대를 하고 아들이 폭언을 했다면 그날부터 시계는 돌아갑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너의 이러한 폐륜 행위로 인해 징계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만 이 6개월의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판사님은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짐작은 할 수 있어도 물증 없이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손에 쥐고 계셔야 합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는 무조건 녹음 버튼을 누르십시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자식이 전화로 소리를 지르거나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때 그 상황을 생생하게 녹음해두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하나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부양을 약속해놓고 돈 없다. 왜 자꾸 연락하냐. 알아서 사실하라고 보낸 매몰찬 메시지들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혹시나 자식이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식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의 진술서 혹은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복도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날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사정에서라도 그 날짜의 CCTV 영상은 반드시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미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없다면 승소 확률이 떨어지는 것도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기본적으로 부양이라는 묵시적인 조건이 전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전 재산을 넘겨줄 때는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돌볼 것이라는 상호간의 믿음이 있었고 자식이 이를 처참히 깼다면 그 계약의 전제 조건이 무너진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자책하며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버린 그 순간 여러분도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셔야 합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증거를 수집하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식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내 재산 내놔라 하고 당당하게 소리치는 부모의 모습에 기겁하여 합의를 시도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길바닥에 나앉아 하염없이 우는 부모보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으름장을 놓는 부모가 뺏긴 재산의 일부라도 되찾아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를 겪으며 뼈저리게 느끼셨을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짐짝 취급을 받는 것이 서글픈 현실입니다. 피눈물 나는 소송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철칙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어느 70대 노부부의 비극적인 사연을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전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리 넘겨주었다가 결국 한겨울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내몰려야 했던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혹은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설마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는 믿음 하나로 고민하고 계실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울리는 거대한 경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그리고 여러분의 명의로 된 집 문서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으신가요?
앞서 우리는 법적인 해결책과 예방책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지만 결국 이 모든 비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바로 끝까지 내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농사라는 말을 씁니다.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내 노후가 편안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말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빈 지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재산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자식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듭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안부 전화를 하고 철마다 보약을 지어오며 손주들 재롱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효심의 원동력이 정말 순수한 사랑뿐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올 유산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잔인한 이야기지만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부모는 갑에서 을로 전락합니다. 등기 권리증이 며느리 손에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얹혀 사는 객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사연 속 노부부처럼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더라도 자식들의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변하는 것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병원비라도 달라고 할라치면 보험 들어놓은 거 없으세요? 라는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돈을 잃은 노후의 서글픈 민낯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미리 증여를 고민하십니다.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느니 미리 줘서 세금도 아끼고 자식들 기 좀 펴주게 하자는 부모의 깊은 사랑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금은 돈이 있을 때 내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상속세를 낼 걱정을 한다는 건 그만큼 물려줄 재산이 있다는 뜻이고 그 재산이 내 수중에 있는 한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하다는 증거입니다. 세금 몇 푼 아끼려다가 내 남은 인생 전체를 가난과 멸시 속에 빠뜨리는 것은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차라리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세를 좀 내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돈으로 당당하게 대접받고 맛있는 것 다 드시고 좋은 곳 구경 다니며 품위 있게 사시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자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애는 정말 착해요. 법 없이도 사례라서 절대 배신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착한 사람도 피를 나눈 형제도 심지어 부모 자식도 눈이 뒤집히는 것이 자본주의의 슬픈 현실입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살기 팍팍하고 그들의 배우자가 있고 또 그들의 자식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돈과 상황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아파트 대출금 상환용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생명줄이자 자식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후의 방패막이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끝까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유산입니다. 부모가 아프고 돈 없어서 자식에게 병원비, 생활비 달라고 손 내미는 순간 자식들에게 부모는 부양해야 할 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현금 10억이 효자 10명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재산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격표 보지 말고 드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언제든 떠나십시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특진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다 쓰시고 혹시라도 남는 게 있다면 그때 가서 기부를 하든 상속을 하든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할까봐 걱정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할 몫입니다.
죽은 뒤의 일까지 걱정하느라 살아있는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연 속 노부부의 눈물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내 집 문서는 내 베개 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내 통장은 내 도장이 찍혀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만큼은 설마 하는 마음에 섣불리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공국을 끓여오고 아들이 안마를 해주더라도 그 따뜻함에 취해 지갑을 열지 마시고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지갑은 더 단간히 닫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역설적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마지막까지 좋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자식의 욕심을 채우는 먹잇감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평안한 황혼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가슴 아픈 사연과 독한 조언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눈물 대신 웃음으로 후회 대신 안도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